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취임을 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트럼프의 취임 소식을 톱뉴스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윤석열 옹호 집회, 윤석열 복귀를 원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한국에 와서 윤석열을 구해줄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힘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취임식에 여러 명이 지금 가 있죠. 관련된 뉴스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문제는 여론조사다입니다. 지금 부정선거론, 윤석열이 이번에 계엄을 저지른 핵심적인 이유, 내란을 일으킨 핵심적인 이유로 부정선거론을 꼽고 있습니다. 극우 세력들이 이 윤석열의 부정선거론을 세뇌를 시켰죠. 먼저 윤석열이 망상에 사로잡히도록 계속해서 지난 총선 때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중국이 민주당과 짜고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를 했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식민지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이런 선거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대한민국 권력을 획득하려는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이게 핵심인데, 여기에 멀쩡한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론에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는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는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왜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는지, 이 이슈를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취임을 했다는 중앙일보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사실은 미국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다. 이게 지금 톱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전부 비슷하네요. 조선일보, 김정은 핵무기 보유, 국제무대 복귀 원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100기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면 핵 감축 협상을 해야 됩니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핵 폐기 협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동안 미국과 국제사회, 또 한국은 북한을 엄연히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이것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버렸네요.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에 또 큰 변화가 몰아칠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자, 경향신문은 국민의힘 방미단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이 됐는데 의사당 안에 내부에서 지금 취임식이 진행돼서 그 안에는 초청받지 못하고 근처에 아레나에 초청을 받았는데, 여기는 한 3만 명 정도 들어가는 아레나에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취임식 현장 한 6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들어가지 못했고, 인근의 큰 체육관을 빌려서 라이브 중계를 하는데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사진을 찍어서 올렸고, 심지어 홍준표 대구지사는 여기도 안 가고 호텔방에서 TV로 트럼프의 취임식을 지켜봤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하는데, 그럴 거면 뭐하러 미국까지 가서 비싼 또 퍼스트나 비즈니스 타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세금을 낭비하면서 호텔방에서 뭐하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 중에 이 조정훈이라는 사람을 볼 때마다 좀 좀 짜증이 난다 그래야 될까요? 이 사람 지난번 21대 총선 때 열린 공천으로 해서 민주당 계열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간 다음에 스리슬쩍 국민의힘으로 갈아타서 지금 윤석열의 탄핵이라든지 특검법에 계속해서 반대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민주 세력인 것처럼 주장을 해서 포장을 하고 나와서 21대 국회의원이 된 뒤에 참 놀라운 변신입니다. 조정훈 볼 때마다. 자, 한겨레 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본이 완전히 붕괴됐다. 바이든 시절에 전 정권 비난으로 채운 취임사. 사진이 재밌는 게 바이든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계속 바이든 욕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바이든이 물론 요즘 총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자, 지금 주요 뉴스를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트럼프 취임식 때문에 지금 내란 관련된 사태 보도가 지금 톱에서는 일단 밀린 상태입니다. 자, 오늘 속보 보면 윤석열이 오늘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변론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남은 변론에 지금 총 8차례 중에서 한 차례 진행했으니까 7차례 남은 것 같은데요. 7차례를 다 출석하겠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어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을 조사하려다가 실패했죠. 근데 탄핵 심판 출석을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윤석열이 계속해서 경호처의 호의를 받으면서 헌법재판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윤석열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헌재에서 한번 다퉈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보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지지자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드러냄으로써 뭔가 또 선동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여론조사가 문제다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에 역전했다는 그런 기사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조사 결과는 좀 신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데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25%, 4분의 1이 윤석열의 이 부정선거론에 동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합니다. 자, 한번 어제 전한길이라는 역사 강사, 1타 강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어제 한국의 지금 현재 혼란을 선관위가 초래했다라고 하면서 부정선거론에 올라탔습니다. 자, 보시면 자, 조선비즈, 파이낸셜 뉴스, YTN, 한국경제, 노컷뉴스, 이데일리, 서울신문 지금 거의 대다수 언론들이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 1타 강사 전한길 윤지원 사격 전한길 부정선거 의혹 선관위가 혼란 초래 대만처럼 수개표해야 대통령 선거 우리가 졌는데 1타 강사마저. 저는 전한길 씨의 강의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 사람이 SNS나 유튜브에서 자주 보이기 때문에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공무원 한국사 1타 강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역사를 공부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전혀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많은 언론들이 이걸 퍼나르고 있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자, 이게 왜 한심한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조선비즈는 조선일보가 인터넷 뉴스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자회사죠. 뭐 경제 뉴스를 전한다고 만들었지만 일반 뉴스도 굉장히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목이 1타 강사 전한길 한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 수개표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럼 제목만 보면 선관위가 무슨 문제가 있나? 우리 한국은 수개표를 안 하니까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기사를 눌러보면 너무 황당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조선비즈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사예요. 자, 1타 강사 전한길이 탄핵 정국과 관련한 혼란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초래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처럼 전자개표가 아니라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개표는 현재 한국에서도 실시 중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개표 사무원 등이 투표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유효표와 무효표를 결정하는 수작업 개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아니, 이렇게 처음부터 쓸 거면 제목을 이렇게 뽑으면 안 되죠. 전한길이가 사실관계도 제대로 모른 채 헛소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전한길이 말이 근거가 있고 뭔가 논리가 있는 것처럼 제목을 뽑았습니다. 수개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데 이 제목은 뭔가요, 지금? 그 밑에 조그맣게 한국에서도 수개표 실시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전한길의 어떤 부정선거 이 터무니없는 주장에 스피커를 갖다 대준 거예요. 이게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냥 스피커를 갖다 대준 겁니다. 이러고도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조선일보가 저는 언론이 제대로 된 언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전한길의 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그냥 막 퍼나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 혹시 이 선거할 때마다 방송사에서 개표소를 보여주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투표소가 지난 총선 기준으로 한 14,000여 곳대입니다. 자, 여러분 투표하러 가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죠. 선관위 직원도 있고 그 다음에 투표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나온 종사자, 이제 공무원들입니다. 행정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이나 법원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와서 투표소에서 투표 관리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전국에 285개의 개표소가 있습니다. 이 개표소로 이 투표함을 옮겨서 개표를 진행하게 되는데, 자, 개표함을 이렇게 쏟잖아요. 쏟으면 투표용지가 우르르 쏟아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투표기 분류기에 이렇게 정리해서 넣습니다. 분류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뱀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분류를 해줍니다. 기계가.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눈으로 확인을 해서 이게 1번이 1번으로 제대로 분류가 됐는지 2번이 2번으로 제대로 분류가 됐는지 일일이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지폐 세는 개수기 같은 데 넣어서 100장씩 세서 묶어갖고 넘겨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개표 사무 종사자들은 교사나 행정공무원, 사법공무원 이런 공무원들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정당에서 참관인들이 다 나와서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표 과정을. 자, 여러 번 눈으로 확인을 하고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으면 참관인들이 그 자리에서 다시 다 일일이 세면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계를 딱 2번 쓰는데요. 첫 번째 기계는 투표용지 분류기입니다.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분류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장수를 세는 개수기입니다. 이 두 개 외에는 전부 다 사람이 손으로 세고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대한민국 개표가 이렇게 수개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전환길이라는 사람은 그런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모르거나 확인하지 않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전환길이 헛소리한 거는 그냥 헛소리했다 쳐요. 그냥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치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언론이 일제히 전환길의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제목으로 뽑아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개표소에 한번 가보시면 수백 명이 거기서 개표 작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는 주로 공무원들이 개표 사무 종사원으로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당 참관인도 있다고 하셨죠. 자, 그러면 거기 가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윤석열을 찍었거나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중에 절반 가까이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데 선관위 공무원 조직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선관위 직원 중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나 윤석열 지지자나 정광훈 지지자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거기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선관위는 중앙선관위만 있는 게 아니라 시군구 선관위까지, 시도 시군구 선관위까지 다 있습니다. 그 방대한 조직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선거 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 투표소 개표소에 그렇게 많은 공무원과 참관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절반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절반은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지지자입니다.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을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환길 씨는 개표장에 한 번만 가보면, 자기 참관을 한 번만 해보면, 개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 번만 제대로 보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정선거가 불가능한 이유를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상파 방송사들은 선거 때 출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자, 대통령 선거는 한 12억 정도 들고 총선은 한 75억 정도 듭니다. 출구조사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전국의 그 많은 투표소를 샘플링을 합니다. 샘플링을 해서 출구조사, 주로 대학생들이죠. 대학원생들을 출구조사 교육 실시하는 사람으로 선발을 해서 투표소, 보통 한 7군데, 8군데 투표소마다 한 곳씩 추출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출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출구조사 데이터를 조사회사가 집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선관위가 관리하는 투표 개표 업무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이 방송사하고 조사회사가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게 출구조사입니다. 지난 총선 때 출구조사에서도 민주당이 압승하는 걸로 결과가 다 나왔죠. 자, 그러면 부정선거가 가능하려면 그 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선거를 모르거나 아니면 부정선거에 가담을 하고도 침묵하고 있거나 아니면 개표소에 가 있는 그 많은 공무원들, 개표사무 종사원들이 전부 다 부정선거에 가담했거나 또 출구조사에 참여하는 그 많은 대학생들과 조사회사와 방송사 관계자들이 전부 출구조사 조작에 관여했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또 조금만 따져보면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하다는 게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란 작자가
자기는 27만 표 차이로 당선돼 놓고 그때 선거는 잘 됐고 자기가 진 선거는 부정선거다. 지금 부정선거 증거가 대통령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고급 정보에 기반한 판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도 못 꺼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라고 내놓은 게 너무 한심합니다. 선관위 비밀번호가 1, 2, 3, 4, 5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부정선거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관위 서버는 외부하고 연결이 끊어져 있는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해킹을 할 수가 없어요. 내부망이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이 부정선거 음모론은 너무나 황당하고 근거가 없는 그냥 정말로 망상에 사로잡힌 생각입니다.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유튜브만 보면 나를 칭송하는 목소리밖에 없는데 내가 선거에서 질 리가 없어. 자, 그러면 왜 졌을까? 그렇지, 부정선거야. 부정선거가 아니고서야 내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질 리가 없잖아. 이렇게 망상에 사로잡힌 겁니다. 자, 전환길 이야기를 잠시 해봤고요. 여론조사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여론조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해서 민주당하고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제는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이기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민주당 에는 뒤지는 걸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론조사는 믿을만한가?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론조사는 믿을 수 있는 여론조사와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로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그러니까 샘플링이 아닙니다. 전체가 참여해서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선거 사무를 관리를 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투개표 사무 종사원으로 참여를 하고 언론사,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사가 독자적으로 개표 방송을 해서 결과를 발표해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선거 결과와 일치합니다. 대체로. 그래서 이것은 품질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투개표 사무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이 총 결집이 돼서 투표를 하고 투개표 사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는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는 조사 회사가 어떤 회사냐, 그러니까 조사를 의뢰하고 기획하고 분석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조사를 실제로 수행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어떤 방법을 쓰느냐, 비용을 얼마나 들이냐, 또 질문지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조사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5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또 과거에는 이제 KBS, MBC, SBS 같은 지상파나 아니면 일간지들이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믿을 만한 조사 회사에 의뢰를 해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MBC를 제외한, MBC하고 SBS를 제외한 거의 모든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여론조사 거의 하지 않았고요. KBS도 여론조사를 거의 안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론조사를 해봤자 윤석열에게 불리한 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니까 여론조사 자체를 안 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자, 아까 믿을 만한 조사 회사에 의뢰해야 된다고 말씀도 드렸죠. 조사 비용이 최소 2천만 원 정도가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신사로부터 안심번호도 제공을 받아야 되고요. 전화 면접원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질문도 해야 되고요. 또 한 번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재전화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엄밀하게 조사를 진행을 하면 1000샘플을 진행하는데 2천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ARS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이면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의 품질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리고 하우스 이펙트라 그래서 어떤 언론사나 어떤 회사가 조사를 기획하고 의뢰하느냐,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자가 표집되는 그 경향성이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조선일보가 조사하는 여론조사, 국민의힘이 조사하는 여론조사와 민주당이 조사하는 여론조사, MBC가 조사하는 여론조사는 하우스 이펙트가 일정 부분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는 믿을 만한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트렌드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리얼미터에서 어제 조사를 해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니까 눈에 띄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지금 여심이라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표를 다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죠. 자, 무선 97, 유선 3. 지금은 유선을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선 100%를 하면 되는데, 자, ARS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ARS는 정치 고관여층, 적극적인 응답층이 주로 표집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끊어버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사를 반드시 내가 응해야 되겠다. 여론조사에 내가 표집이 돼야 되겠다. 이런 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표집되는 게 ARS 조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ARS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도 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많이 인용해서 보도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눈에 띄는 대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제가 어제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1000명을 조사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1004명을 조사를 했다고 나오죠. 자, 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46.5인데,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7.5%포인트가 더 나왔습니다. 저는 이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1004명 중에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이 371명입니다. 진보가 226명, 중도가 350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론조사에 진보가 전체 22.6%밖에 표집이 안 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조사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 조사에 조직적으로 적극적으로 응하는 세력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테면 교회, 신천지, 극우 세력, 이런 세력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이 정도의 보수 과표집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것도 어제 아주 많은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했는데요. 자,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죠.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즉 국민의힘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48.6. 자, 민주당 등 야당에 의한 정권 교체 46.15, 오차 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정권 연장, 국민의힘 세력의 재집권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 조사 결과를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 왜 신뢰하지 않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국이 1004명인데 서울은 47대 46, 인천 경기 50.8대 44.7. 자, 이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광주 전라에서 34.9%가 국민의힘 후보가 다음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자, 야당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는 58.3%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서 그냥 평시에도 국민의힘 후보가 34.9%, 자, 무응답을 제외를 하면 거의 37%, 8% 됩니다. 이 두 개를 100으로 놓고 재분류를 하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호남에서의 득표율은 전남에서 11%, 전북에서 12%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가 광주, 전라, 호남에서 34.9%를 득표할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과표집됐고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고 있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수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RS라는 조사 방법도 이런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에 대응을 할 때 과표집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 방식이 ARS 조사이고, 그 결과적으로 지금 여론이 상당히 왜곡되게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자, 여론조사 꽃 조사를 보면요. 여론조사 꽃은 하우스 이펙트는 오히려 민주당이나 야권에 더 유리하게 나타날 수 있는 조사겠죠. 여론조사 꽃의 조사는 여기 보시면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자,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했습니다. 자, 통신 3사 전체 3만 개를 받아서 SKT 15,000, KT 9,000, LG 6,000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1000명을 조사를 하는데 3만 개를 받았으니까 30배수를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럼 전화를 안 받으면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럼 전화를 적극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표집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엄밀하게 100% 랜덤 샘플링 이미 추출을 하려면 1007명을 조사를 하면 1007명의 번호를 받아서 그 1007명 끝까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사실 끝까지 전화를 안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만 가장 엄밀하게 랜덤 샘플링이 지켜지려면 이 1007명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현실성도
신뢰도도 좀 떨어지니까 10배수까지는 받아도 된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꽃만 해도 30배수를 받았습니다. 자, 무선 가상 번호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현재 나와 있는 조사 방법 중에서는 가장 표집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샘플링을 하는 표집틀은 이동전화 회사의 가상 번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묻는 방식이죠. 자,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지지하는 정당은 어디입니까? 또 의견이 없다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공감이 가는 쪽은 어떤 쪽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답변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조사 방법론 중에 여론조사 꽃이 가장 좋은 조사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다만 이 전체를 3만 개의 전화번호를 받은 건 조사의 엄밀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적을수록 좋습니다. 5천 명이면 좋고요. 뭐 한 5배수 안에서 조사가 완료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이론적으로는 1,007명 조사하면 1,007명의 번호로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5,900번의 통화 시도를 해서 1,007명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6명 중에 1명꼴로 답변을 한 거가 되겠네요. 자,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3.2, 국민의힘이 38.1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5%포인트 더 높게 5.1%포인트 더 높게 나왔는데 저는 이 조사 결과도 보수의 어떤 과표집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을 한다고 치면. 하지만 조사 방법론이 일단 ARS 조사보다 훨씬 좋은 조사 방법으로 썼고 그 결과 나타난 수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3.2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사 결과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현재 지금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 기법으로는 교회 세력이라든지 정광훈 세력이라든지 신천지 세력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또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조직적으로 자발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면 이런 현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론조사의 한계죠, 이거는. 그럼 이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투표 결과로 나타나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이고 투표는 투표입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론이란 망상에 휩싸여서 군대를 동원해서 폭력적으로 대한민국을 탈취하려고 했던 이 시도에 대해서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윤석열을 쫓아내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동조해주고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건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의 망상에 동조해서 지지할 줄은. 하지만 이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믿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역전했다는 등 다음 대선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이야기는 너무 따분하고 지루한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좀 작정하고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언론을 이야기할 때 조중동이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쭉 해왔잖아요. 그만큼 조중동이 기사의 방향이나 논조가 비슷하게 보수적이었고 국민의힘을 편들고 민주당을 폄훼하는 민주 세력을 공격하는 그런 보도를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조중동이라고 묶어서 이제 비판을 해왔는데 지금은 그런 묶음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동아일보는 제가 보기에는 한겨레만큼은 아닙니다만 한 60% 70%는 민주 언론의 면모를 요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간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앙일보는 아직도 보수에 발을 딛고, 보수라고 하면 좀 안 맞긴 하지만 편의상 보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합리적인 언론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만 조선일보는 지금 윤석열의 망상 세력, 윤석열과 그 망상 세력에 완전히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권, 제도권에서 완전히 이탈을 해서 조선일보는 지금 극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언론, 정상 언론 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렸어요. 조선일보는. 오늘 사설에서 명백히 드러났는데요. 지금 내란 사태 이후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는 계속 그렇습니다만 오늘 사설은 매우 심각합니다. 자, 동아일보 사설은 정광훈이가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부 법원에 폭동을 일으킨 세력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발언을 정광훈이 했는데 대놓고 사법테러 선동, 제정신인가?
자, 여당이 그동안 입만 뻥끗하면 법치를 이야기했는데 이런 정광훈 세력에 끌려다니면서 법치를 강조하던 과거를 잊은 듯한 국민의힘 이렇게 제목에서 썼습니다. 민주 언론으로서 정상적인 언론으로서 당연히 견지해야 될 보도 스탠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폭력 시위대 침탈에 당하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집권 세력이 오히려 경찰을 문제 삼는 듯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자, 권영세가 민노총 앞에서 순한 양이던 경찰이 시민에게 한없이 강경했다면서 경찰을 비판했고 거대 야당의 줄선 수사기관, 권력의 눈치를 보는 비겁한 사법부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장본인이라는 주장도 폈고 권성동은 경찰의 과잉 대응을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법치를 강조하던 보수정당 지도부가 했다고는 믿기 힘든 궤변이자 내로남불이죠. 자, 정광훈은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며 수준 이하의 선동행위를 하는 것에 여기에 끌려가는 듯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입니다.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법원 습격 끝까지 밝혀서 엄벌을 해라. 자,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의 친구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계속 문제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공수처에 의해서 체포돼서 압송될 때 석동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시위대가 공수처 차량을 막아줬으면 좋겠다. 몸으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석동현이 이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이 일어날 때 근처의 호프집에서 무슨 회동을 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세력이 이 법원의 폭동의 배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한겨레 신문은 이 배후를 밝혀서 엄벌해야 된다고 지금 사설에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중앙일보가 요즘 간을 세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으로 비겁합니다. 중앙일보. 자, 극렬 유튜버와 무책임 정치인이 서부지법 사퇴를 불렀다. 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국민의힘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더 높은 이상한 조사 결과에 고무된 탓일까요? 중앙일보는 내란을 비판하고 헌정질서 회복을 촉구하다가 갑자기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별 근거와 논리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극우 유튜버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서 민주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윤석열 변호인단이 시민에게 체포될 수 있다고 선동하는 내용이나 윤상현이 법원 담장을 넘다가 체포된 사람에 곧 훈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 급속하게 확산됐다. 이런 언행이 법원 난동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약간 비판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민주당도 다르지 않다. 한동훈 암살조 운운한 유튜버 김어준 씨를 국회에 불러 판을 깔아줬다. 진실을 외면한 채 극단적 유튜브의 기대 선동에 열을 올리는 행태가 여야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을 폭동을 일으킨 게 여야 공의 책임이다. 민주당의 책임은 뭐냐? 과방위에 김어준 씨를 불러서 증언을 하게 한 게 이번 폭동 사태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동 사태와 김어준 씨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싸잡아서 비판하기 위해서 뭔가라도 지금 갖다 들이대야 되니까 지금 김어준 씨가 국회에 불러와서 한동훈 암살조 이야기를 한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 암살조 운영했다는 이야기는 사실관계가 지금 거짓으로 확인된 내용도 아닙니다. 한동훈도 자기의 생명이 위험하다. 라는 식의 경고 전화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서부지법의 폭동을 일으킨 데 원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그러면서 제목이 무책임 정치인이 서부지법 사퇴를 불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점입가경. 정말 조선일보가 이번 윤석열 내란 사태로 인해서 주류 언론에서 탈락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류 언론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극우의 목소리의 스피커가 돼서 조선일보가 지금 최소한 가져야 될 언론으로서의 어떤 윤리라든지 기본기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지금. 자, 혹자는 조선일보가 지금 이렇게 극우의 목소리, 극우의 편을 들고 있는 데 대해서 윤석열을 비판하거나 이번 사태를 좀 냉정하게 파악하려는, 전달하려는 그런 보도가 있으면 극우 지지자들이 조선일보에 엄청나게 항의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일보가 좀 태도를 바꾼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분석에 아주 요만큼만 동의합니다. 조선일보는 극우 지지자들이 항의 전화한다고 그래서 논조를 바꾸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조선일보는. 자,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조선일보의 이해관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정부를 맹렬하게 비판했죠. 박근혜가 탄핵돼서 쫓겨나는 데는 조선 미디어도 한몫했습니다. TV조선이 특히 역할을 했죠. 그 전에 조선일보하고 박근혜의 청와대는 굉장한 긴장관계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선일보가 생각하는 사주의 이익에 박근혜 정부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조선일보가 비판적으로 돌아섰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선일보가 극우 지지자들이 항의 전화 좀 했다고 이상해질 조선일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주의 판단, 사주의 이익과 관련이 있고 사주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조선일보가 완전히 극우가 됐고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언론이라고 볼 수 없는 사설을 오늘 실었습니다. 제목이 법원이 법원 난입 사태에 생각해야 할 것. 입니다. 자, 대법관들이 서부지법 난입 사건과 관련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이런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할 경우 우리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 말 그대로다. 이러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 하지만 법원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조국 대표가 확정 판결 받기까지 5년이 걸렸고 1심만 3년 2개월이 걸렸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자, 황운하 의원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1심 징역 선고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다. 판사들이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한 거다. 자, 현 정부 들어서도 한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돌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조계 상식을 넘어서는 극단적 판결이었다. 알고 보니 이 판사는 정치적 편견을 여러 차례 인터넷에 올렸던 사람이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은 그야말로 지지부진하다. 이 대표가 하는 재판 지연 작전을 법원이 다 받아준 결과다. 자, 이제 많은 국민은 재판이 진실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성향에 따라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 불만과 분노가 이번 난입 사태의 한 배경이 된 것은 아닌지 법원도 생각해 봐야 한다. 박살나도 싸다는 이야기잖아요. 폭동 일으킬만 하네. 너네가 잘못했으니까 맞을 짓 했으니까 맞은 거야. 반성해. 이게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번 난입 사태의 배경이 법원의 정치적 판결 때문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일보의 이야기대로라면 조선일보랑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 언제든지 가서 때려 부숴도 되는 거네요. 이게 지금 정상 언론입니까? 정광훈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맛이 완전히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자, 나경원 지금 댓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켰던 의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이 5년 넘게 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죠.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법관들이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법관들 지금 비밀 투표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법관들은 제가 보기에는 80%가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0% 좀 맞나요? 70%. 우리 강남 서초에서 선거하면 어떻게 되죠? 국민의힘이 맨날 압승하잖아요. 판사들 전 대다수는 기득권 세력이고 그리고 법조 카르텔, 정관예우로 똘똘 뭉쳐서 검찰하고 법원이 대한민국의 법을 이용한 돈벌이, 법을 이용한 지위, 권력을 가장 많이 향유하고 있는 집단이고 그런 전직 판검사가 제일 많은 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이제 보수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동아일보가 보수 언론이고 조선일보는 이제 극우, 그러니까 제도권 밖으로 경계선도 아닙니다. 경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광훈 세력의 스피커가 됐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 오늘 주목해야 될 만한 기사가 또 있는데요. 자, 윤석열에 대한 동조 세력이 왜 이렇게 많을까? 윤석열이 내란 범죄를 일으켰는데도 국민의힘 지지율,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진압을 방해하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 자, 거기는 노인들, 고연령층의 어떤 망상, 그리고 고연령층, 옛날에 반공의식에 사로잡힌 고연령층의 어떤 그 관성적인 판단, 이런 걸로만 이야기하기에는 지지율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자, 거기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사가 오늘 한겨레 신문을 비롯해서 많은 언론에 실렸는데요. 자, 이번에 법원 난동을 벌인 이 세력들 66명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2명은 발부가 되고 지금 5명만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3명은 기각됐다고 합니다. 역시 서부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현행범으로 잡힌 절반 이상이 2030이라고 합니다.
자, 2030은 왜 이렇게 극우에 포섭이 됐을까요? 지난번 대선 때도 2030 남성들이 윤석열에게 더 많은 표를 줘서 윤석열이 당선되는데 기여를 했죠. 원래 젊은 층은 민주당, 나이 든 층은 보수 이렇게 투표를 하던 성향에서 최근에는 60대 이상 20대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40, 50대의 민주당 지지가 가장 강한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법원 난동에 체포된 사람의 절반 이상이 2030 남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다양한 분석 기사가 나왔는데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자, 법원 난입, 여당 지지율 급등, 그 중심엔 2030 청년 우파가 있다. 자, 이 분석은 타당해 보입니다. 법원 난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체포된 연령대도 2030이고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에서 2030의 윤석열 지지라든지 내란 동조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공수처 차량 파괴한 사람입니까? 자, 지금 한겨레 신문이 긴급 진단을 했는데 저는 한겨레 신문이 적절한 긴급 진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일보가 윤석열의 내란 사태 이후에 사회 원로에게 듣는다고 하면서 사실상 양비론을 펼치는 80대, 90대, 심지어 100살이 넘은 김영석 명예교수까지 찾아가서 윤석열이 잘못했지만 민주당도 잘못했다라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인터뷰 기사를 시리즈로 계속해서 실었는데 전혀 새겨들을 만한 내용이 없는 쓰레기 같은 인터뷰 기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원로가 아닙니다. 지혜를 갖고 있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원로이죠. 어른이고. 자, 한겨레 신문은 왜 2030이 이렇게 극우 세력에 포섭을 당했을까? 오늘 여러 개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 밀려났다라고 믿는 젊은이들의 열패감. 자, 고연령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외됐다, 밀려났다, 무시당하고 있다. 2030의 경우 탈출구가 없다. 현재 제도와 시스템 아래서는 도저히 자기의 인생에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없다. 이렇게 믿는 젊은이들의 열패감이 이 열패감을 정광훈 세력이 흡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읽으면서 타당한 진단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자, 여기 보시면, 자, 한겨레 신문인데, 삶에서 좌절한 하층 계급, 개신교 극우 세력의 포섭, 이런 기사입니다. 자, 대형 교회, 서울에 많죠. 강남에도 많고, 대형 교회에 다니는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그분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메시지는 잘 내왔는데, 이 소외계층, 하층 계급에 대한 메시지는 낼 필요가 없고 그동안 안 내왔는데, 정광훈이가 그 틈을 파고들어서 소외계층, 삶에서 좌절한 하층 계급을 향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서 그 세력을 다 포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광훈이가 이 세력을 결집시켜서 지금 윤석열의 내란 사태를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제2 내란을 일으키려는 주축 세력으로 등장했고 거기에 가세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회 안에서 자리를 찾지 못한 좌절한 이들에게 위험한 종교와 극우 이념이 자리를 줬다.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한번 읽어볼 만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정광훈은 엘리트가 아닌 사람에게 호소력이 크다. 강남권 대형 교회의 주류 교인들에게 풍요는 이미 주어진 것이었다. 교회 메시지는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맞춰졌다. 그러다 보니 풍요롭지 않은 사람들에게 줄 메시지가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하층 계급 청년들은 신천지 같은 신증 소종파로 이탈했고 하층 계급 노년층은 전 목사가 흡수했다. 자, 노년층은 정광훈, 좌절한 청년들은 신천지 같은 신증 소종파. 여론조사 결과가 이들이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면 여론조사 결과는 바뀔 수 있습니다. 1000명 샘플링해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되는 삶의 위기 속에서 좌절하고 분노한 대중을 사회가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좀 새겨들을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 부정선거 음모론에 휩싸여 있는 분들이 있으면 개표 현장을 한 번만 가보면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그 많은 공무원들이 개표 사무, 투개표 사무 종사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렇게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부정선거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리고 선관위와 별개로 방송사가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출구조사 결과도 특히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보면 선관위
의 개표 데이터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자, 이런 것만 봐도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는 망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변에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